반갑습니다. 9월 학력평가 지구과학 원해설을 함께할 양은혜입니다. 우리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는 총평에서 이미 했으니까 이번 강에서는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마그마의 종류에 관한 문제였죠. 자, 지금 가 그래프는 우리가 배웠던 세 종류의 마그마를 이 그래프 상에 나타낸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세 종류의 마그마 복습부터 해볼게요. 자, 마그마는 현안유, 현무암질, 그리고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선생님 이쪽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안산암질 마그마,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 이렇게 우리가 세 종류를 배웠죠. 자, 이 세 종류의 마그마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성분, SiO2의 함량이었죠. 그래서 SiO2, 이산화규소의 함량을 써보면 자, SiO2는 현무암의 경우 이 중에서 제일 작았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숫자는 52%보다 작다. 그리고 유문암질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63%보다 높다 이렇게 했었죠. 안산암질은 중간 정도일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했던 게 이 세 종류의 마그마의 온도를 비교할 수 있죠. 물론 당연히 마그마니까 다 뜨겁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온도를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세 마그마 중에 정말 더 뜨거운 마그마는 뭐냐?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였죠. 그래서 마그마의 온도는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제일 높고 유문암질 마그마 제일 낮아요. 근데 온도에 따라 이제 온도에서 파생되는 성질이 바로 점성과 그리고 유동성이었죠. 그래서 점성과 유동성 우리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부터 쓸까요? 유동성, 점성. 유동성이란 건 어떤 마그마가 얼마나 줄줄 흐르냐, 잘 이동하냐를 말하죠. 선생님 항상 이거 설명할 때 스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스프가 이제 뜨거우면 줄줄줄 더 멀리까지 흐를 거고, 그리고 스프가 이제 덜 뜨겁다면 굳어서 꾸덕꾸덕 잘 못 흐르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동성도 크고 반대로 점성은 작아요. 그러면 유문암질 마그마는 온도 낮다고 했으니까 얘는 유동성은 작고 점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마그마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봤고요. 그러면 우리 다시 가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 그래프에 여러분 가로축이 온도래요. 그럼 바로 우리가 마그마의 종류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온도가 제일 높은 거 C가 현무암질 마그마일 거고 온도가 제일 낮은 A가 유문암질 마그마겠죠. 유문암질 마그마. 그럼 B는 안산암질 마그마일 거다. 자, 그리고 지금 세로축은 Y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축 값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죠. 유문암질 마그마가 가장 큰 값을 갖고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장 작은 값을 갖는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죠. 뭐 SiO2 함량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점성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그림을 볼 건데 자, 나그림은 자, 이거 우리 지금 수렴형 경계 중에 섭입형 경계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원리를 나타낸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왼쪽 판과 오른쪽 판 중에 왼쪽에는 해양판이 섭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이 섭입하고 있는 해양 지각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의 유입으로 그 위에 있는 멘틀이 부분적으로 녹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죠. 자, 이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데 자,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슉슉슉슉 위로 올라가서 대륙판 밑에 착 부착이 돼요. 자, 그럼 대륙판이 이제 뜨겁겠죠? 그래서 대륙판도 이제 녹습니다. 자, 대륙판이 녹으면 그럼 무슨 마그마냐? 유문암질 마그마죠. 그래서 여기서 대륙판이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 생기고요. 일단 쓸게요. 유문암질 마그마. 근데 아까 전에 올라온 현무암질 마그마랑 대륙판이 녹아서 만들어진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이면 이제 중간 성질인 안산암질 마그마도 여기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건 유문암질 마그마 아니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섭입형 경계에서는 현무암, 안산암, 유무남질, 마그마가 모두 다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현무암질, 마그마는 A다. 자,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는 A 아니고 C죠. 그럼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은 나의 기억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C래요. 자, 지금 나의 기억에서는 유무남, 안산암질, 마그마인데 C는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니은도 틀렸죠. 자, 니은 틀렸고. 자, 디귿 보면 디귿은 SiO2 함량은 Y의 적합한 물리량이다. 자, 지금 Y 값은 현무암 작고 유무남 큰 거 SiO2 함량 좋겠네요. 자,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고 그럼 정답은 디귿만 맞으니까 답 2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1번 문제 풀이해 봤고요. 이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멘틀의 대류에 관한 문제죠. 자, 그림을 볼게요. 자, 가나 둘 다 멘틀의 대류를 나타내는데 지금 가는 멘틀 대류가 상부 멘틀에 한해서만 나타나고 자, 그리고 나는 상하부 멘틀, 그러니까 멘틀 전체에서 대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맞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요 가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화살표가 멀어지는 화살표 있죠. 그럼 이런 데서 이제 해저 확장, 즉 해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판이 아래쪽으로 섭입하는 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섭입대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나 그림을 봐도 나 그림도 마찬가지로 지금 멀어지는 곳에서는 얘도 해령, 즉 해저가 확장되는 거 설명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섭입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가, 나 모두 이런 설명은 가능하구나. 자, 이제 우리 보기를 읽어볼게요. 자, 기억부터 보면 기억은 가는 열점의 생성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대요. 열점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 하와이 같은 게 이제 열점에서 생긴 섬인데 열점이란 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판 내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가 열점이라고 하죠. 그럼 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플룸, 즉 멘틀 전체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가 그림을 보면 멘틀 전체가 아니고 상부 멘틀에 한정해서 대류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 보기는 틀린 게 되겠죠. 기억 보기는 가는 설명하기 어렵다니까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겠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 자, 이제 니은 이어서 볼게요. 자, 니은은 나는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지각으로 올라오는 물질의 이동을 설명할 수 있대요. 자, 우리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지금 지각 쪽으로 올라오는 흐름 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니은 보기 어떻습니까? 맞다 할 수 있겠죠? 맞다. 자, 디귿 보면 자, 디귿은 가와 나 모두 해저 확장과 섭입대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대요. 선생님 아까 그림 해석할 때 화살표 보면서 둘 다 해저 확장, 즉 해령 설명할 수 있고 둘 다 섭입대, 즉 해구 설명할 수 있다. 그 디귿 보기도 맞다. 해서 2번 보기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네요. 그럼 우리 정답 5번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틀의 내류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 2번 그림으로 배워두시고요. 자, 이제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여러분 요거 지질 구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질 구조, 그러니까 퇴적 구조죠. 퇴적 구조 총 4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지금 2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어떤 퇴적 구조를 보면 그 퇴적이 일어날 때 환경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층이 혹시 뒤집히진 않았는지 역전의 여부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퇴적 구조를 보니까 자, A부터 볼까요? 여러분 A는 뭐예요? A는 지층이 지금 사선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있네요. 지금 층리가 사선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사층리예요. 사층리. 그럼 우리 사층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냐? 이게 뭔가 이제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흐름이 바람이든 물의 흐름이든 얘는 흐름이 있는 곳이다. 흐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사측리가 뒤집히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냐? 약간 아래로 볼록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사측리가 원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뭐 바람이든 물이든 흐름 방향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선생님 요거 해석할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쪽을 미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물이나 바람이 흘렀을 것이다. 됐죠? 근데 지금 아래로 볼록하지 않네요. 위로 볼록하다? 아, 얘 뒤집힌 역전이다 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C를 보니까, 자, C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쐐기 모양, 요거 뭡니까? 너무 건조해가지고 땅이 쫙쫙 갈라진 거죠. 자, 요거 우리가 건열이라고 합니다. 건조하니까 건열이다. 그럼 건열이란 건 생성되는 환경은요, 얘는 너무 건조해서 생긴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건열이란 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땅 갈라진 거 보신 적 있죠? 그때 땅이 갈라진 그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근데 또 나와 있는 그림 보니까 뾰족한 부분이 이제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요것도 역시 뒤집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역전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A, B, C 이렇게 차례로 쌓인 게 아니고 C, B, A 쌓이고 땅 뒤집혔을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퇴적 당시 물이 흐른 방향을 알 수 있는 건 A다. 자, 물이 흐른 방향을 알 수 있는 건 A, B, C 중에 A 맞죠? 자, 기억 맞고. 자, 니은. C의 퇴적 구조는 깊은 바다에서 형성되었다. 자, C의 퇴적 구조는 건열이고 얘는 이제 건조한 환경에서 형성이 된 거죠. 우리 깊은 바다라고 하면 저미층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이죠. 저미층리는 좀 수심이 깊어야지 만들어지니까. 자,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고, 자, 이제 디귿 보면 디귿은 이 지층의 생성 순서는 A, B, C다. 자,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아래쪽부터 A, B, C 아니고요. 예, 역전된 거니까 C, B, A다. 그러면 디귿 보기 틀렸고, 그럼 정답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첫 페이지 절반을 풀어봤는데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여러분 철수랑 영희가 문제를 만들었대요. OX 문제. 요 OX 문제를 일단 우리가 풀어봐야겠죠. 자, 철수부터 보겠습니다. 철수. 고사리 화석은 퇴적 당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었음을 알려준다. 자, 우리 화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석이란 건 시상 화석이 있고 그리고 표준 화석이 있었는데 이 위에 써볼까요? 화석은 시상 화석이 있고 표준 화석이 있다. 그럼 각각이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상 화석의 경우는 그 화석이 어떤 환경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생물이 특정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환경을 알려줘요.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사리죠. 고사리란 건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만 사는 식물입니다.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아, 과거에 여기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철수가 만든 첫 번째 문제는 맞는 문제네요. 그리고 다시 우리 마저 표준화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표준화석이란 건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살던 애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인 거죠. 대표적인 예로 공룡 있죠. 공룡은 지금 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공룡 발자국 혹은 뭐 공룡의 화석이 나온다. 아, 그러면 이 지층은 중생대에 퇴적된 거구나. 이렇게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표준 화석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받고 이제 철수가 만든 두 번째를 보면 빙하 퇴적물의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하여 고기후를 알 수 있다. 자, 우리가 고기후, 과거의 기후를 해석하는 방법들도 몇 가지 배웠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빙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빙하를 이렇게 기둥 형태로 뽑아낸 거, 그걸 우리가 빙하 코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동글동글 기포가 있어요. 그 기포 안에 있는 산소들의 동위원소비를 계산하면 그걸로 이제 과거의 기온을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비는 높아질 거다. 이런 우리 경향도 배웠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동위원소비 이용해서 고기후를 알 수 있대요. 당연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맞았어요. 자, 이번 영희가 만든 문제를 봅시다.
자, 영희는 이제 세 문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속시식물은 신생대에 번성하였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식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살던 동물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외웠습니다. 뭐 고생대에 뭐 산필가, 중생대에 공룡, 시조새, 암모나이트 다 아는데 식물은 살짝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는 생략을 하고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인데 고생대에 번성하던 식물은 양치식물이에요.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이 고생대에 번성을 하고 이 고생대가 여기까지라면 고생대 말에 거시식물이 등장합니다. 등장은 고생대 말에 하는데 번성하는 건 중생대예요. 이때 거시식물이 번성해요. 그리고 또 중생대 여기까지라면 중생대 말에는 이제 속시식물이 등장합니다. 자, 등장은 중생대 말에 하는데 번성은 신생대에 하는 얘가 바로 속시식물이에요. 그럼 다시 문제로 가면 속시식물은 신생대에 번성한 거 맞죠? 근데 만약에 이제 영희가 문제를 좀 어렵게 내겠다 바꿔가지고 속시식물은 신생대에 출현하였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속시식물이 최초로 출현한 거는 중생대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는 누대이다. 자,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시간에도 뭐 시간, 분, 초 단위가 있듯이 지질시대의 단위는 누대, 대기였죠. 누대가 제일 큰 단위고요. 그래서 우리 뭐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런 누대들 배웠었죠. 그럼 누대가 가장 큰 단위 맞아요. 자, 세 번째. 표준 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화석이다. 자, 아까 전에 여기 썼는데 표준 화석은 시대를 알려줍니다. 공룡 나오면 중생되고요. 삼엽충 나오면 고생됩니다. 맞는 거죠. 영희랑 철수 둘 다 문제를 쉽게 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되게 특이하게 뭘 묻고 있냐면 철수랑 영희가 출제한 그 문제 중에 정답이 5인 문제 개수를 세래요. 그럼 철수 2개 냈는데 2개 다 5니까 2개고 영희는 3개 냈는데 3개 다 맞는 5니까 3개고 그럼 철수 2개, 영희 3개 이렇게 조합된 답을 골라주면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래서 정답 5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자, 여기도 이제 3명의 학생이 또 나오네요. 자, 3명의 학생이 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 3명 학생 앞에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가 바로 우리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에 나왔던 그 과정을 카드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 판구조론에 정립하면 쭈르륵 이제 순서를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카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무슨 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중에 제일 처음은 뭐냐? 백에너죠. 백에너의 대륙이동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백에너는 대륙이 이동한 증거는 찾았는데 대륙이 이동한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홈스가 원동력을 멘틀의 대류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나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향측신법이라는 어떤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해저 지형을 지도처럼 이제 그릴 수 있게 되고 그 해저 지형을 보다 보니 해령이란 게 있고 해구란 게 있다. 그걸 통해 만들어진 학설이 바로 그렇죠. 헤스와 디츠의 해양저 확장설인 거죠. 해령에서 점점 바다가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가가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판구조론이 정립되었습니다. 우리 순서를 이렇게 배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B, C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A부터. 카드를 판구조론의 정립 순서대로 배열하면 다가 나라 순이야. 다, 나, 가, 라 순이죠. 지금 A는 틀리게 말했네요. 자, B 볼게요. 음향측심 기술의 발달은 가에 큰 영향을 주었어. 선생님 아까 전에 말했죠. 우리 이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음향측시법으로 해저의 어떤 지형을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등장을 했다. 여러분 음향측심법 뭔지 아시죠? 지금 이번 시험에는 문제로 안 나왔는데 이것도 꽤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 해수면이 있고 여기에 이제 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해저의 땅이라고 하면 이렇게 배가 있어요. 배.
이 배에서 초음파를 보냈다가 초음파가 다시 돌아오는 요 시간을 측정해서 시간이 이제 길게 걸렸으면 깊이가 깊었을 거고 시간이 짧게 걸렸으면 깊이가 얕았을 것이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바닷속 지형을 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B 학생은 맞게 말했고 자, 이제 C 학생 볼게요.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지질 구조의 연속성은 다의 증거 중 하나이다. 다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인데 자, 우리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베게너가 막 여러 증거들이 제시를 했었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지도를 그려볼게요. 북미, 남미, 그리고 여기 이제 유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베게너가 대륙은 이동했을 거야 라고 주장할 때 내세웠던 근거가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여러분 딱 퍼즐처럼 일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해안선의 일치.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 지금 메소사우루스라는 화석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에서도 그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떨어진 두 대륙에서 같은 동물의 화석이 발견된다? 옛날에 여기 붙어 있었으니까 그런 거다. 화석의 분포도 하나의 증거였고 자, 그리고 또 있었던 게 요 아래쪽에 이제 남극 대륙 있잖아요. 남극은 추우니까 여기 빙하가 있을 텐데 그리고 과거에 이제 빙하가 있던 곳은 그 빙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빙하의 흔적이 이 남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빙하가 없는 여기도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빙하의 흔적이 발견이 됐어요. 그 말은 얘네들이 지금은 좀 따뜻한 데 있지만 과거에는 남극 쪽에 더 고위도 쪽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북아메리카 쪽에 있는 산맥이랑 그리고 유럽에 있는 산맥에서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마치 하나의 어떤 땅덩어리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연속적인 지질 구조라는 건 과거에 붙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C가 한 말을 읽어보면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건 대륙이동설의 증거 맞죠? 자, C도 잘 말했고 자, 그럼 우리 옳게 말한 학생 고르라고 했죠? B랑 C가 옳게 말했으니까 정답 4번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이제 1페이지 다 풀었습니다.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 문제를 볼게요. 자, 6번 문제. 요것도 살짝 선생님이 주목할 만한 문제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요것도 나름 생소한 그림인 것 같아서. 자,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나라가 속한 판 경계 부근의 진원과 그리고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나타낸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우리나라 있고 일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속한 판은 바로 유라시아 판이죠. 그럼 여기 위에다가 살짝 그림을 연장해 보면 하늘 위에서 본 거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판이 바로 유라시아 판이죠. 유라시아 판의 이제 대륙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나와 있는 오른쪽 판이 아마 태평양 판이겠죠. 태평양 판은 해양판이고 자, 근데 우리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밀도가 더 큰 판은 해양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하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여기 섭입대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섭입대 위에 동글동글동글 얘가 바로 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원의 분포가 얕은 곳에도 있고 깊은 곳에도 있으니까 천발에서 신발 지진까지 발생할 거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가 바로 판의 경계 아닙니까? 여기가 판의 경계인데 판의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만 말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밑에는 뭐가 있냐면 차가운 플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면 멘틀 전체에서 하강하는 흐름을 차가운 플룸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밑에 차가운 플룸이 생기게 된 이유는 지금 여기 일본 쪽에서 섭입이 일어나게 되는데 섭입, 그러니까 아래로 가라앉은 판들이 모여요. 판들이
요 정도 깊이에서 판들이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막 쌓이게 됩니다. 무겁겠죠. 그 판이 아래로 쑥 내려가는 게 바로 하강하는 차가운 플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밑에 이렇게 차가운 플룸이 있을 거다. 됐죠? 자, 이제 우리 보기를 볼게요. 자, 기억부터 보면, 자, 기억. 지진파의 속도는 A 지점보다 B에서 느리다. 지진파의 속도 안 배웠는데? 자, 이건 그냥 자료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진파의 속도를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흰색이 느린 거고요. 파란색이 빠른 거래요. 자, A랑 B 비교해보면 A는 지금 흰색이니까 B는 파란색이니까 A가 B보다 느리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보기는 A보다 B에서 느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자, 니은 보면, 자, 니은은 우리나라 하부에 차가운 플룸은 판의 섭입으로 형성이 된대요. 자, 우리나라 하부에 차가운 플룸이 있는데 그거는 섭입한 판들이 모여서 가라앉은 거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자, 니은 맞고. 자, 디귿 보면 판의 이동에 의한 지진의 진원 깊이는 판의 경계에서 우리나라로 갈수록 깊어진대요. 자, 여기가 바로 판의 경계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깊이가 깊어지고 있죠. 천발, 중발, 신발 지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문제. 선생님이 요거 주목할 만한 문제에 넣었는데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얘가 좀 푸는 방법이 약간 색다르게 지질도를 주고, 그러니까 어떤 지진 단면을 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글을 주고 단면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자, 1번부터 퇴적층이 수평하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졌대요. 뭔가 이제 수평하게 층층이 쌓였겠죠. 자, 그리고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았대요. 자, 양쪽에서 미는 힘 뭡니까? 미는 힘을 우리 횡압력이라고 해요. 횡압력. 여기 위에다 쓸까요? 횡압력. 그럼 횡압력을 받으면 뭐 역단층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지층이 휘어서 습곡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 뭐 단층이 생겼다, 땅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아마 습곡이 생겼을 겁니다. 첫 번째, 횡압력에 의해서 습곡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고 우리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보기가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습곡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곡이 없는 게 지금 4번이 습곡이 없고 5번도 습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휘어져 있는 모양이 없다는 거죠. 4, 5번 일단 탈락을 시키고 다시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자, 2번을 보면 이 지역에 마그마가 관입한 후 식었대요. 자, 마그마가 관입했다? 근데 또 보기를 보면 마그마의 관입은 다 있습니다. 2번으로 우리 알 수 없고 다시 앞으로 가서 자, 3번 읽어보면 지층이 해수면 위로 융기하고 침식 작용을 받은 후 침강하여 새로운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여러분, 융기. 위로 올라가서 노출이 돼서 침식, 뭔가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깎였습니다. 뭔가 울퉁불퉁한 면이 생길 거고 그리고 그 울퉁불퉁하게 면만 생기는 게 아니고 풍화 침식에 의해서 생긴 어떤 부스러기들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침강해서 해수면 밑에서 퇴적이 일어났대요. 뭡니까? 이 융기와 침강이 막 되게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아주 큰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 바로 부정합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시 이 그림을 보면 부정합이 없는 건 고를 수가 있어요. 부정합이라는 건 어떤 울퉁불퉁한 면과 그리고 기저여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번에 없죠. 부정한 면 없어요.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인데 돌아와서 자, 1에서 받은 힘, 그러니까 아까 받았던 횡압력과 나란한 방향으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여러분 잡아당기는 힘 뭡니까? 이게 바로 장력이죠.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층은 정단층이에요. 정단층은요, 상반이 어디로 가요? 상반이 아래로 가는 게 정단층이에요. 자, 그럼 우리 그림을 볼게요. 상반이 아래로 간 게 1번이냐, 3번이냐? 자, 단층 면을 보니까 자, 1번 단층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상반인데 여기 있는 이 줄무늬들이 배열된 걸 보면 여러분 지금 상반이 내려갔어요. 이게 정단층이네요. 정답 1번이고 그럼 3번 보면 3번은 단층 면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상반인데 지금 요 줄무늬를 보면 상반이 올라갔죠. 얘 역단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착 지어내다 보니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떤 단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이 풀어봤지만 거꾸로 어떤 사건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단면일까를 해석하는 것도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번. 자, 8번은 이제 해령에서 고지자기 분포에 관한 문제죠. 요 내용을, 이제 고지자기 내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이 8번 문제는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어느 해양 지각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자, 그리고 A, B 중 한 곳은 해령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해령이란 것을 기준으로 고지자기의 줄무늬가 대칭적이죠. 왜냐? 해령에서 새로운 판이 태어나고 해령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판을 기준으로 판들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A, B 중에 누가 해령인지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해령입니까? 누굴 기준으로 줄무늬가 대칭적이에요? B가 해령이라면 B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나 그림을 봐도 나에서 해령을 찾아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이냐? 여기다. 이 노란색이 지금 해령인 거예요. 이게 해령. 됐죠? 근데 선생님이 해령을 이 아래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해령이란 건 뭐냐? 바다, 해저에 산맥이 있는 거 우리가 해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제 바다인 거죠.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해령이란 건 발산형 경계예요. 이 아래서 멘틸 대류가 이렇게 올라와서 판들이 멀어지게 되는 곳이고 이제 여기서 새로운 판이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해령에서 실제로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떤 값들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써보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얘는 방금 태어난 판이고 얘는 예전에 태어나서 이동해 온 애니까 나이는 점점 많아지겠죠. 나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게 바다 밑이니까 얘네가 뭔가 퇴적물이 차곡차곡 퇴적이 될 텐데 그 퇴적이 일어난 기간도 얘가 더 기니까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눈에 띄게 알 수 있지만 수심도 깊어집니다. 됐죠? 그럼 뭐 우리 A와 B의 뭐 나이라든가 퇴적물의 두께 비교하는 보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 해령에 위치한 지점은 B래요. 자, A, B 중에 해령은 B라고 했습니다. B를 기준으로 대칭하니까. 자,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고. 자, 니은 보면 C의 고지자기 방향은 현재와 같대요. 여기 지금 정자긋기, 역자긋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단어 뜻만 알면 풀 수 있는 보기였죠. 정자긋기, 지금 현재랑 자기장 방향이 같을 때. 자, 그리고 역자긋기, 지금 현재랑 반대로 뒤집혔을 때. 근데 C를 보니까 C는 역자긋기네, 현재랑은 다르겠네. 자, 그럼 니은에서 현재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보기 틀렸죠. 자, 이제 디귿. 디귿 보면 나의 해령은 가의 해령 동쪽에 위치한다. 자, 지금 노란색의 해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해령은 지금 가의 해령보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래서 동쪽에 위치한다라고 한 디귿은 틀렸죠. 디귿 틀렸고. 자, 그럼 정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8번 문제 풀어봤고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지층 단면이 지금 3개가 아니네요. 4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에서 얘네 지금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4지역의 지층 단면이래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화산 활동은 한 번 있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왜 있을까? 선생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여러 지역에서 지층 단면을 비교할 때 그 비교를 도와주는 층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 건층이라고 하거든요. 건층. 뭐라고도 하냐? 열쇠층이라고도 해요. 열쇠층. 그러니까 단서가 되는 층이다 라는 의미겠죠. 얘는 짧은 시간 동안 좀 넓은 지역에 한꺼번에 쌓이는 그런 게 바로 요 건층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건층이 될 수 있냐면 응회암층이 건층이 될 수 있습니다. 응회암층. 여러분 응회암이 뭘까요? 응회암이란 건 우리가 이제 펑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용암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화산재도 나오죠. 그 화산재들이 차곡차곡 이제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우리가 응해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에서 용암이 굳으면 화성암인 거고 그 화산재가 쌓이면 퇴적암인 거죠. 근데 어떤 지역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그 부근엔 다 응해암층이 쌓일 테니까 얘가 바로 건층이 된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건층, 응해암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응해암층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요런 것도 건층이 될 수 있어요. 석탄층. 우리가 석탄이란 건 어떤 식물들, 고사리 같은 양치 식물들이 묻혀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어떤 지역에서 너무 이제 따뜻하고 습해서 고사리가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고사리가 이제 한꺼번에 파묻힌다면 그 지역 전체적으로 석탄층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 건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석탄층이 있지는 않고 지금 응해암층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지역은 화산활동 한 번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응해암층은 다 그 한 번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그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응해암층이라는 거죠. 됐죠? 자, 응해암층 찾아볼게요. 이렇게 흰색, 여기.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 쌓였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나머지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건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응해암층이래요. 맞죠? 선생님 건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맞고. 자, 니은. 비와 시의 여감층은 같은 시기에 퇴적되었다. 자, 지금 여감이라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얼룩무늬가 여감층인데 지금 비의 여감층은 응해암층 아래 화산활동 이전에 쌓인 거고 시의 여감층은 응해암층 위에 화산활동 이후에 쌓인 거기 때문에 여감이라는 암석의 종류만 같은 거지 같은 시기에 쌓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니은 보기는 아니니까 틀렸고. 자, 디귿 보면 D에는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자, 우리 D를 보면 이제 응해암층 위에 빗금, 얼룩무늬, 점선이 있어요. 근데 C는 응해암층 위에 여기 점무늬가 있고 빗금, 얼룩무늬, 점선. D는 점무늬가 없네. 그리고 지금 A랑 B도 봤더니 지금 A도 응해암 위에 점문이 있고 B도 응해암 위에 점문이 있는데 지금 D만 없잖아요. 그럼 D는 이 점문이 즉 사암이 쌓일 당시에 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퇴적이 중단되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습니다. 그럼 우리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3번 골라주면 되겠죠. 정답 3번.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번. 자, 우리나라의 새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새 장소. 한번 해석부터 해볼게요. 가부터. 자, 가를 보면 군산이래요. 군산에 있는 습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습곡? 습곡이란 건 뭔가 이렇게 꾸불 휘어진 구조죠. 자, 이 습곡 왜 생깁니까? 네, 이 습곡은 횡압력을 받아서. 횡압력, 양옆에서 누르는 힘을 받아가지고 생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나를 보면. 자, 나는 주상절리래요. 우리 제주도 가면 볼 수 있는 주상절리. 주 기둥 모양의 절리, 암석에 갈라진 틈이다. 자, 이거 왜 생기냐면 용암이 이제 밖으로 분출이 되면서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서는 좀 더 이제 온도가 기온이 낮으니까 빠르게 굳어버립니다. 그렇게 빠르게 굳을 때 냉각되면서 수축, 부피가 수축하면서 기둥 모양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방금 말했듯이 이제 마그마가 그러니까 용암이 지표 부근으로 분출할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에서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제 다 볼게요. 자, 다는 단층이래요. 자, 단층이란 건 뭔가 이제 뚝 끊어져가지고 이동한 건데 지금 단층면이 어딘가 보니까 단층면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자, 단층면이 이렇게 있고 이 단층면 위에는 요게 지금 상반인데 지금 상반이 우리 위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짝 그림이 보기 힘든데 오히려 그 흑백 시험지에는 더 뚜렷하게 보여요. 여기 같은 층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 상반이 내려갔죠. 상반이 내려갔다면 정단층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단층이고 정단층 같은 경우는 이제 양옆에서 당기는 힘, 즉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이 만들어진 거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보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 자, 가는 횡압력 맞죠? 기억 맞고. 자, 니은 보면 나는 심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나는 지금 분출한 거,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틀렸고. 자, 디귿 보면 다는 힘을 받아 끊어진 지층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형성된 지질 구조이다.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요거 그림 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사실 요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상반이 내려가는 건지 올라간 건지 판단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상반이 올라갔든 내려갔든 이건 단층이니까. 여기서 디귿에서 설명한 건 단층에 관한 이야기니까 디귿 보기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고요. 그럼 정답 3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요걸 선생님이 주목할 만한 문제에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요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가는 어느 지역에 단면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는 방사성 원소 P랑 Q의 붕괴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전형적인 문제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순서를 써보자는 거죠. 순서 써보면 일단 제일 밑에 있는 C가 쌓이고 그 다음에 D가 쌓이고 그리고 A가 관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C가 쌓이고 D가 쌓이고 A가 관입했죠. 그리고 A까지 관입한 후에 A까지 딱 갈라진 거 보니까 단층이 일어났어요. 단층. 근데 이거 어떤 단층인지 봅시다. 자, 단층 보기가 이번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단층 면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게 상반이라고 했죠. 여기 C 볼까요? 이렇게 C가 있는 거 보면 지금 상반이 위로 올라왔죠. 상반이 위로 올라갔다. 상상역 역단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역단층이 생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울퉁불퉁한 거 보니까 이거 뭐예요? 부정합. 부정합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간격 후에 또 누가 쌓였어요? E가 쌓이고 E까지 관통하는 B라는 관입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A랑 B는 화성암인데 화성암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P의 양은 처음량의 8분의 1이고 그리고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Q의 양은 처음량의 4분의 1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사성 원소 반감기 이용해서 절대 연령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방사성 원소라는 애는 되게 불안정한 애다. 그래서 붕괴하는데 그 붕괴한 걸 우리가 자원소라 하고 붕괴하기 전을 모원소라고 하죠. 근데 그 모원소의 양이 처음량의 절반이 될 때까지 기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연령은 반감기에다가 그 반감기가 몇 번 지났으니까 그 n의 횟수를 곱해주면 연령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A랑 B의 연령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A부터. 자, A에는 지금 P라는 방사성 원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그래프를 보니까 P는 처음량의 절반이 될 때까지의 시간, 즉 반감기가 1억 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A의 방사성 원소 P의 양이 처음량의 8분의 1이래요. 자, 그럼 보세요.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3번이 된 거죠. 반감기, 반감기, 반감기 3번을 거쳤다. 그러면 반감기가 1억 년인데 3번을 거쳤습니다. 3억 년이 바로 A의 나이인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B도 구해볼게요. 자, B는 방사성 원소 Q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Q의 경우 처음량의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0.5억 년이 반감기인 거죠. 그런데 Q에는 방사성 원소가 처음량의 4분의 1이래요. 자,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인데 그러면 반감기 0.5가 2번 지났다. 얘는 나이가 1억 년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A는 3억 년이고 B는 1억 년이다. 그럼 우리 다시 이쪽 해석한 걸로 돌아오면 자, A가 3억 년이라고 했고 그리고 B가 1억 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질 시대를 나누는 그 기준 숫자들은 외우고 있죠. 뭐 성캄브리아 시대 46억 년 전부터 5.4억 년 전까지다.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지금 A와 B가 각각 어느 시대인지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A는 3억 년이라면 무슨 시대입니까? 그쵸? 5.4억 년과 2.5억 년 사이죠? 고생대예요. A는 고생대.
자, 그리고 B는 1억 년 전이면 얘는 2.5억 년과 0.6억 년 전 사이니까 얘 중생대인 거죠. 중생대. 그럼 우리가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중생대 아니면 고생대겠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 보면 화성암 A는 중생대에 관입했대요. 바로 물어봤죠. 자, 지금 A는 고생대에 관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보면 자, 지층 2에서 화폐석 화석이 발견할 수 있다. 자, 우리 화폐석은 표준 화석인데 어떤 시대? 신생대에 살던 생물이죠. 화폐석이 나왔다면 그 신생대에 쌓였다는 건데 지금 2를 보면 2는 B 이전이에요. 중생대가 B인데 그러면 2가 갑자기 신생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보기 틀렸고. 자, 디귿 보면 가에서 단층은 부정합보다 먼저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단층이 있고 그 다음 부정합이거든요. 만약에 부정합이 먼저였다면 그 위쪽도 뭔가 단층으로 인해서 끊겨져 있겠죠. 그래서 디귿, 단층이 부정합보다 먼저다? 맞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다. 그럼 정답은 이제 디귿만 맞으니까 2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11번 봤고요.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우리가 한번 풀이를 들으면 아, 이렇게 푸는구나 알 수 있는데 그걸 듣기 전에 이제 혼자 해석할 때는 워낙에 이제 자료가 생소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자, 문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그러니까 GPS로 측정한 AB 지역의 위치를 현재 값을 기준으로 나타낸 거래요. 됐죠? 자, 그리고 플러스는 북쪽과 동쪽을, 그리고 마이너스는 남쪽과 서쪽을 나타낸대요. 자, 이게 문제를 읽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자료를 해석해보면 아, 이 의미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에 판의 이동 방향이나 속도는 계속해서 일정하다. 그리고 1도는 100km로 가정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걸 보니까 아, 뭔가 계산하나? 이런 생각도 들죠. 자, 이제 우리 자료를 해석해 볼 건데 지금 왼쪽을 보면 여기 A라는 장소가 있고 B라는 장소가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 이 그래프는 지금 위쪽에 있는 거 A인데 A가 1998년부터 현재인 2020년까지 이동했나 봐요. 그때 남북 방향의 변화와 그리고 동서 방향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쓰면서 해볼까요? A. 우리가 남북 방향은 이쪽을 보면 되고 지금 이 흰색 선이 남북 방향이래요. 그럼 A는 남북 방향으로 이동한 게 플러스 값이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플러스는 남북 방향에서 북쪽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북쪽에 해당하는 값이 감소한다는 건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거고 그리고 남쪽으로 얼마나 이동했느냐? 대략 28cm 정도 이동했다. 그래서 A는 남쪽으로 28cm 정도 이동했어요. 이 기간 동안.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동서 방향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이 동서 방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세로축을 보니까 세로축이 지금 마이너스 값인데 마이너스 값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가 동서로는 서쪽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감소한다? 서쪽이 감소한다?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이 기간 동안 동쪽으로 이동했고 동쪽으로 지금 대략적으로 70cm 조금 안 되게 이동했네요. 그럼 같은 기간 동안 동서 방향으로 더 많이 이동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남동쪽으로 이동해서 현재 위치가 됐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 그림에서 A가 그동안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표시할 수 있죠. 남동쪽으로 이동해서 현재 위치가 되려면 아마 이렇게 이동해 왔다는 거죠. 이해 갔죠? 자, 이제 우리 해석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B는 좀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를 보니까 자, B는 남북 방향으로는 지금 흰색을 보니까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는데 여기 세로축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값이고 우리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남북 방향 중에 남쪽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마이너스 값이 줄어든다, 남쪽으로 줄어든다,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아, 북쪽으로 이동했구나. 그런데 북쪽으로 몇 cm 이동했습니까? 북쪽으로 대략 120cm 이동을 했습니다. 120cm.
자, 그리고 B가 동서방향으로는 얼마나 이동했느냐 보니까 자, 지금 동서방향 노란색 선이 이렇게 이동했는데 자, 여기 축에 있는 값을 보니까 역시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값은 서쪽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값이 감소한다?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B는 동쪽으로 대략 지금 70cm 조금 안 되게 이동했네요. 그냥 70이라고 쓸게요. 우리가 지금 B의 경우는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 중에 남북 방향으로 더 많이 이동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B는 북동쪽으로 이동해서 현재 위치가 됐다는 건 이렇게 이동해 왔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럼 1998년부터 2020년 동안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해 왔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진 거죠. 됐죠? 사실 요거는 이제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워낙 자료가 생소하다 보니까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A지역은 남북 방향보다 동서 방향 평균 이동 속력이 빠르다. 자, 같은 시간 동안 A지역이 동서 방향으로 더 많은 길이를 이동했으니까 동서 방향으로 더 빠른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는 거죠. 기억 보기 맞고.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 한번 볼게요. 2200만 년 후 B 지역은 북반구에 위치할 것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자, 이걸로 이용해서 우리가 비례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B는요, 지금 남북 방향으로 이동한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북반구에 있냐, 남반구에 있냐, 요걸 묻는 거니까 B가 남북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몇 년 동안입니까? 22년 동안이죠. 22년 동안 B는 북쪽으로 120cm 이동했대요. 쓸게요. 22년 동안 북쪽으로 120cm, 북쪽. 근데 지금 여기서 묻는 게 2200만 년 후를 묻고 있어요. 그럼 이거 비례식으로 단위 맞춰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2년 동안 120cm다. 그러면 2200만 년 동안에는 1200km가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네 판에 이동하는 속도나 방향은 계속 똑같다. 그리고 1도는 100km래요. 그러면 1200km는 몇 도입니까? 12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2200만 년 동안 B라는 위치는 북쪽으로 12도 올라갈 거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쪽 제일 왼쪽 그림을 볼게요. 여러분 지금 B라는 장소가 어디에 위치하냐면 남반구 쪽 남위 15도보다 살짝 위도가 큽니다. 그럼 얘가 2200만 년 동안 열심히 북쪽으로 올라가 봤자 얘 12도 올라간다면서요. 동서 방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12도 올라가도 여전히 적도 아래 남반구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니은 보기 해석하고 있는데 니은에서 2200만 년 후 B가 북반구에 위치할 것이다. 틀렸죠. 계산해 보니까 여전히 남반구다. 자, 그래서 니은 보기 틀렸고 자, D급 보기 보면 A와 B 지역 사이 거리는 2020년이 1998년보다 가깝다. 봤죠?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2020년이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D급 보기는 맞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기억과 D급이 맞으니까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렇게 12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자, 이제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자, 우리 13번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이제 어려운 문제 다음에 조금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주변 기단 문제를 기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기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다 그릴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4등분으로 가른다면 일단 이 위쪽은 조금 더 위도가 높으니까 한랭할 거고 한랭. 여기 아래쪽은 조금 더 위도가 낮으니까 온난하겠죠. 온난. 그리고 이제 요 세로선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요 세로선 기준으로 서쪽을 보면 여기 이제 막 중국 대륙 크게 있잖아요. 대륙이 있기 때문에 얘는 좀 건조하겠죠. 건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쭉 태평양이라는 넓은 바다가 펼쳐지니까 습윤하겠죠. 다습합니다. 다습. 그래서 우리가 요 4개의 위치에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이 위치하는데 자, 기단의 이름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에 어떤 기단이 있어요? 여기 한랭 건조한 기단, 이거 우리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하죠.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고, 자, 여기는 어떤 기단이 있어요? 한랭 다습한 거. 그쵸? 오호츠크의 기단 있죠? 오호츠크의 기단.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온난 건조한 기단이니까 봄이나 가을에 영향을 주는 양쯔강 기단이 있습니다. 양쯔강. 자, 그리고 여기는 이번엔 온난 다습하네요. 아니면 뭐 열대 다습, 고온 다습이라고도 하죠. 근데 뜨거운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여기에 바로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 거죠. 북태평양 기단. 자, 이렇게 기단 4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요 그림을 볼게요. 요게 이제 4개의 기단을 여기 질문 속에 쏙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이 한랭한 기단인가? 자, 한랭한 기단이다. 아니요. 그럼 온난한 기단이네. 그럼 양쯔강 아니면 북태평양 기단이죠. 근데 건조한 기단인가 해서 얘 한 게 바로 서쪽에 위치한 양쯔강이겠죠. 그래서 지금 B가 양쯔강 기단. 자, A는요. 온난하지만 건조하진 않대요. 온난다습한 거네요. 얘죠. 북태평양 기단. A가 바로 북태평양 기단. 자, 이제 한량한 기단인가 해서 얘로 넘어온 애들이 바로 시베리아와 오호츠크해일 텐데 얘네가 이제 어떤 질문을 거치니까 오호츠크해 기단은 얘고 그리고 남은 거 시베리아 기단은 아니오가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나를 보니까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 장면인데 서울 오늘 밤 첫 열대야. 사람들이 막 부채질하면서 얼음물을 먹고 있죠. 열대야가 뭡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잠도 이룰 수 없다. 이게 바로 열대야잖아요. 너무 덥다? 여름이죠. 그럼 여름에 영향을 준다? 아, 이건 북태평양 기단과 관련된 거다. 근데 우리가 가에서 북태평양 기단은 A다. 지금 A랑 관련된 뉴스이다. 됐죠? 자, 이제 우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장마전선을 형성하는가는 기억에 적합하다. 자, 우리가 기억에 장마전선을 형성하는가라고 질문을 넣는다면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건 오호츠크와 북태평양이니까 오호츠크의 기단이 얘가 되고 시베리아 기단 아니오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기억은 맞는 거네요. 들어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은 나의 뉴스가 나오는 계절에는 기단 B의 영향을 받는다. 자, 나가 나올 때 여름인데 여름에는 A, 북태평양 기단 영향을 받는 거죠. 자, 니은 틀렸고. 자, 디귿 보면 디귿은 기단 C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릴 수 있다. 여러분 C가 뭔데요? C가 시베리아 기단인데 그럼 우리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여기 요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까지 원래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황해 바다를 지난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정해지니까 여기 동해 쪽에 여기 이제 서해 쪽에 이제 폭설이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릴 수 있다. 맞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디귿 보기는 맞습니다. 자,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정답 3번이다. 골라주면 되겠죠. 3번. 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자, 계속해서 이제 고체지구는 끝나고 대기와 해양 문제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자, 이 문제는 뭔가 하고 보니까 전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난이도는 전혀 어렵지 않는데 요런 그래프를 해석해야 돼요. 근데 뭐 어려운 그래프는 아닙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면 지금 가는 온대저기압에 동반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물리량을 나타낸 거래요. 자, 그리고 나는 두 전선 중 한 전선 부근에서 형성되는 구름이 나타난 거래요. 자, 일단은 이거 무슨 구름일까요? 구름이 두꺼워요. 구름이 키가 큽니다. 자, 혹시 학생들이 이 그림을 못 볼까 봐 정란운이라고 이 우표에 제목까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정란운 두꺼운 구름은 어디에서 생겨요? 한랭전선에서 소나기 내리면서 발달되는 구름이죠. 일단 알았고, 자, 가를 보면. 자, 가는 전선 A라는 애는 실선인데 전선의 기울기가 크대요. 가파르고. 반면에 전선에 의한 강수 구역은 좁대요. 비 오는 구역이 좁아요. 뭐예요? A가 바로 한랭전선이죠.
전선 뒤 좁은 구역에 비가 내린다. 그럼 비는 반대로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근데 비 오는 구역이 넓습니다. 그럼 비가 뭐다? 비가 전선 앞 넓은 구역에 비가 내리는 온난 전선인 거죠. 근데 여기 뭐 기역이라는 값은 하나 빠졌네요. 근데 기역이라는 값에는 의미하는 게 지금 한랭 전선이 더 큰 값을 갖는 걸 골라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제 우리 보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역부터 볼게요. 한랭 전선은 A다. A는 한랭 전선 맞죠? 자, 니은 보면 니은은 전선의 이동 속도는 기역에 적합한 물리량이다. 전선의 이동 속도, 우리 한랭이랑 온난 중에 한랭이 더 빠르다고 했는데 지금 기역은 실선, 한랭이 더 큰 값을 갖는 거니까 이동 속도 들어가면 아주 좋겠죠. 자, 그래서 이동 속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고, 자, 디귿 보면 디귿은 나의 구름은 A보다 B에서 잘 형성이 된대요. 자, 나 구름은 한랭 전선에서 잘 형성되는 거니까 A보다 B가 아니고 A에서 잘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은 반대로 말했으니까 틀렸고, 그럼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 3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5번도 총평할 때 얘 주목할 만해 라고 했어요. 왜냐면 해수에 그 수온 있죠. 수온에 연직 분포 묻는 건데 조금 그림의 패턴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우리 원래 알고 있는 건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죠. 네, 그려볼까요? 이게 수온. 그리고 이게 깊이, 수심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의 수온 분포는 이렇죠. 일정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일정해집니다. 자, 이렇게 표층에서 일정한 거 우리 바람에 의해서 혼합돼서 일정한 거죠. 혼합층. 자, 그리고 여기 갑자기 수온이 낮아져요. 갑자기 수온이 낮아진다? 수온이 도약하듯이 낮아진다? 이게 바로 수온 약층이죠. 여기는 수온 약층. 자, 그리고 여기 깊은 곳에서는 수온이 낮으면서도 일정합니다. 왜냐면 태양빛이 아예 도달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깊은 바다니까 심해층이라고 하죠. 여기 심해층.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림은 이거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뭐냐면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지금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수심별 수온을 나타낸 거래요. 여기 이 기호들이 뭐냐면 이게 수심이거든요. 0m, 50m, 100m, 200m, 500m 이 기호가 바뀌면서 깊이가 깊어진다고 해석하면 되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몇 월이냐에 따라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깊이가 깊어지면서 수온이 일정하면 초반에 나타나는 건 혼합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세로축이 수온이니까 예를 들어 요거 기호가 달라졌으니까 깊이가 깊어졌는데 세로축 수온값이 일정하다. 요런 게 바로 혼합층인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 세모, 네모까지 일정하다. 100m까지 혼합층이 발달됐다. 그리고 나서 지금 100부터 요거 마른 목골 200m까지는 갑자기 수온이 훅 감소했으니까 여기까지 요게 수온 약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온이 거의 일정하니까 여기까지 거의 혼합층일 테고 수온이 훅 도약하니까 이게 수온 약층일 것이다. 그럼 우리 이제 보기를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 그림을 해석해 봅시다. 자, 기억 볼게요. 수온 약층은 4월보다 8월에 더 발달한다. 4월 여기고 8월 여긴데 수온 약층 찾아보면 4월은 방금 찾았죠. 요게 수온 약층이고 자 8월은 보면 8월은 여러분 지금 이게 0m고 이게 50m인데 0에서 50 들어가면서도 수온이 훅 감소했어요. 여기부터 수온 약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은 간단하게 그림 그리면 혼합층 진짜 얇고 요렇게 수온 약층이 되게 두껍게 발달된다는 거죠. 여기부터 계속 수온 감소하죠. 수온 약층이 이만큼 두껍다. 수온 약층이 되게 뚜렷하게 발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월보다 8월에 더 발달하는 거 맞죠? 자, 기억 맞고. 자, 니은 보면 수온의 연교차는 0m보다 200m에서 크다. 자, 연교차는 1년 동안의 차이인데 지금 1년 동안 그 시간의 변화는 가로축인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온도의 차이를 보자는 거죠. 우리 0m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제일 높을 때, 제일 낮을 때 그 차이가 커요.
그런데 200m. 자, 200m가 마름모죠. 자, 마름모는 뭐 제일 낮을 때, 제일 높을 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교차는 0m보다 200m에서 큰 거 아니고 작은 거죠. 자,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다. 자, 이제 디귿 보면, 자, 디귿은 혼합층 두께는 12월보다 10월에 두껍대요. 자, 볼게요. 여기 10월이 있고 12월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10월도 여기서 여기 갈 때도 수온 되게 많이 감소했으니까 혼합층 아니거든요. 근데 12월은 보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 깊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100m 동안 수온이 일정하네. 다 혼합층이네. 그럼 혼합층은 지금 12월에 더 뚜렷한 거고, 더 나아가서 그럼 12월에 바람이 더 세게 불었구나. 이런 해석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2월보다 10월에 두껍다 틀린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는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됐고, 자, 이제 넘어가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요것도 가로축이 월이네요. 월. 1년 동안. 이제 1년 동안 낙뢰의 관측 일수와 그리고 황사의 관측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낙뢰, 번개죠. 낙뢰가 발생하려면 일단 두꺼운 저군용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낙뢰가 언제 제일 많이 발생하냐 보니까 6, 7, 8월. 여름에 주로 발생을 하고 있죠. 낙뢰는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구나. 자, 그리고 황사를 보니까, 자, 황사는 지금 3, 4, 5밖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3, 4, 5가 어떤 계절입니까? 3, 4, 5월? 봄이죠. 그러니까 봄철에 우리 주로 황사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봄철. 그 중에서도 뭐 5월이 제일 많았네요.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쉬운 문제니까 바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낙뢰는 대기가 안정할수록 잘 발달한대요. 선생님 아까 말했죠. 낙뢰는 번개인데 걔는 이제 두꺼운 저군용 구름이 있어야 생긴다. 대기가 불안정해야 잘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안정할 때 잘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니은 보면, 자, 니은은 황사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이 강할 때 잘 관측이 된다. 자, 우리 황사는 봄철에 관측이 잘 되는데 봄철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아니고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니은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자, 디귿. 이 해의 황사 관측 일수는 4월보다 3월에 더 많다. 이거 그냥 자료 해석하는 거죠. 4월, 3월, 3월에 더 많죠. 이거 뭐 고정된 게 아니고 이 해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월보다 3월에 더 많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보기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그럼 디귿만 맞으니까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17번은 이거 표층 해류가 나왔네요. 그리고 아마 이제 표층 해류가 나왔으면 이제 바람, 대기 대순환도 함께 물어볼 수 있겠죠. 일단 우리가 그림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해류들 이름. 북태평양부터 보면 북적도 해류. 니은 뭐예요? 우리나라 근처에 쿠로시오 해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얘는 난류가 되겠죠. 난류다. 자, 그리고 기역은 뭡니까? 여러분, 기역은 태평양의 가장 북쪽에 흐릅니다. 북태평양 해류예요. 그리고 북태평양의 이제 동쪽 경계에 흐르는 이 동안 경계류, 얘가 바로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죠. 캘리포니아. 자, 그리고 이제 남태평양도 보면 여기 이렇게 남적도 해류 흐르고. 그리고 디귿 뭡니까? 호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에 흐르는 해류다. 얘가 바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얘도 지금 적도 부근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니까 얘도 뭡니까? 얘도 난류거든요. 난류.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역할이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를 고위도로 이제 이동시켜주는 에너지를 나누려는 애들인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지구 한 바퀴 도는 남극순환 해류인 거 아시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페루 해류다. 얘는 한류다. 이렇게 우리가 태평양에서 표층순환을 봤는데 여기서 이 동서방향의 해류들은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바람도 한번 그려볼게요. 북반구단. 자, 북반구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슨 풍 붑니까? 무역풍 불죠.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무역풍.
자,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편서풍 불어요. 편서풍. 그래서 이 무역풍 때문에 북쪽도 해류 흐르는 거고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북태평양 해류 흐르는 거다. 아, 바람이 해류를 만들었구나. 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읽어보면 자, 기억. 해류 기억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자, 바로 나왔죠. 자, 해류 기억은 북태평양 해류인데 30에서 60도 사이 편서풍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지금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인 거죠. 자, 기억 맞아요. 자, 니은 읽어볼게요. 자, 니은. 표층의 수의 수온은 B 해역이 A 해역보다 높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해수의 수온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위도예요. 위도가 고위도일수록 수온 낮고 그리고 저위도일수록 적도에 가까울수록 수온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도가 같은 두 곳을 비교할 때는 거기에 흐르는 게 난류냐, 한류냐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A랑 B를 보니까 위도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자, A는 30에서 60도 사이 위도고 B는 완전 적도 부근이에요. 그럼 누가 더 따뜻하겠어요? B죠. 그래서 니은 보기에서 B가 A보다 수온 높다고 했으니까 지금 니은도 맞게 되는 거죠.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읽어볼게요. 디귿, 해류, 니은과 디귿은 저위도의 열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자, 지금 니은과 디귿은 난류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하죠. 왜? 얘네들의 역할이 뭐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고요. 그럼 정답 5번이 되겠죠. 요건 이제 표층해류 그리고 대기대순환 관한 전형적인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번을 볼게요. 자, 18번.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위성 영상을 해석하는 건데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위성 영상 해석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위성 영상이라고 하면 가시 영상이 있고 적외 영상이 있었죠. 가시 영상. 그리고 적외 영상. 근데 얘네 각각의 해석하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가시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건 바로 구름의 두께죠. 구름의 두께가 두꺼우면 가시광선 영상으로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밝게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구름의 두께를 알려준다. 그리고 또 특징이 가시 영상은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니까 태양빛이 있어야 돼요. 낮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얘는 낮에만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럼 적외 영상은? 자, 가시 영상이 구름의 두께를 알려준다면 적외 영상이 알려주는 건 뭐냐? 얘가 알려주는 건 구름이 있을 때 그 구름의 제일 높은 부분, 상층부라고 할게요. 구름의 최상층부의 높이를 알려줘요. 최상층부. 그럼 구름 상층부가 높은 곳에 위치하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적외 영상은 가시 영상과 다르게 낮에도 이용 가능해요. 밤에도 이용 가능해요. 됐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 위에다가 구름 한번 3개의 종류 그려보겠습니다. 땅이 있어요. 자, 이렇게 땅이 있다. 땅이 있고 구름이 두꺼운 구름, 저군형 구름. 그리고 이제 얇은 구름, 충운형 구름을 그릴 건데 충운형 구름을 위에도 그리고 아래도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가시 영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밝게 보이는 거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가시 영상으로는 두께가 두꺼울 때 밝게 보인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볼 것도 없이 그냥 두꺼운 애가 밝은 거고 얇은 애가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두꺼우니까 밝게 보이고 얇으니까 어둡게 보일 거다. 어디서? 가시 영상에서는. 자, 그럼 적외 영상은 상층부의 높이가 높으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자, 상층부의 높이? 얘는 구름의 상층부가 여기잖아요. 높죠. 자, 얘도 구름의 상층부 여기죠? 높죠. 그럼 얘는 밝게 보인다는 거죠. 적외 영상에서. 자, 근데 얘는 구름의 상층부가 지금 어때요? 낮아요. 낮기 때문에 적외 영상에서 얘는 어둡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밝다, 어둡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나온 문제는 태풍 문제입니다. 태풍. 요즘에도 우리 태풍 되게 많이 왔는데 태풍이란 건
저군용 구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풍이 있다면 무조건 두께가 정말 두꺼운 저군용 구름이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저군용 구름이란 건 가시 영상으로 보나 적외 영상으로 보나 밝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우리 다시 문제에서 주어진 이 그림으로 돌아옵시다. 지금 이게요, 우리나라를 같은 순간에 같은 시각에 촬영한 건데 하나는 가시 영상이고 하나는 적외 영상이래요. 둘 다 지금 태풍이니까 저군용 구름이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 가시 영상이든 적외 영상이든 둘 다 밝게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가는 밝고요, 나는 여긴 밝은데 여긴 어두워요. 왜일까요? 왜 지금 나는 어두운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 실제로는 둘 다 저군용 구름이 발달했지만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었으면 우리 가시 영상의 경우 밤에는 이용 못하죠. 지금 여기가 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게 18시에 촬영했대요. 자, 18시는 해가 질 때죠. 밤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반쪽, 우리나라 동쪽이 안 보인다? 왜냐면 여기 지금 해가 졌으니까. 그래서 가시 영상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껍게 구름이 있지만. 그래서 가가 적외 영상이고 나가 가시 영상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우리 보기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 읽어볼게요. 기억. 적외 영상은 나이다. 적외 영상은 간대. 자, 기억 틀렸죠? 자, 니은 읽어볼게요. 서울은 위험만원에 위치했다. 자, 이거 태풍 문제니까 이제 태풍에 관한 것도 하나는 물어봐야겠죠. 자, 우리 서울 뭐 어느 그림으로 보든 상관없습니다. 자, 가 그림으로 볼까요? 자, 이게 태풍의 이동 경로래요. 자, 우리 서울은 여기 있잖아요. 서울. 여기. 태풍 이동 방향이 어느 쪽? 왼쪽에 있어요. 그럼 무슨 반원? 안전반원에 위치한 거죠. 다행히 서울이 안전반원에 위치했다. 자, 그럼 니은 위험반원에 위치했다는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니은 보기 틀렸고. 자, 디귿 이어서 볼게요. 가를 통해 구름 최상부의 고도를 추정할 수 있다. 여러분, 구름 최상부의 고도는 적외 영상으로 구하는 건데 가는 적외 영상이니까 가를 통해 구할 수 있는 거 맞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 맞습니다. 해석하고 나니까 디귿만 맞네요.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고를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위성 영상을 시간을 통해서 해석하는 문제였죠. 자, 이제 넘어가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과학 1에서 이제 해수 파트, 해수 단원에서 해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해수의 수온도 배우고요. 그리고 해수의 염분 얼마나 짜냐도 배우고 해수의 밀도도 배우고 뭐 용존 산소량 이런 것도 배우는데 그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가는 위도에 따른 표층 해수의 밀도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나는 위도 0도, 북위 30도, 북위 60도에서 표층 해수의 평균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거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0도, 30도, 60도라는 이 세 지점이 중요한가 봐요. 이 세 지점에서 물리량의 값을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 해수의 성질 값을 비교해 본다면, 먼저 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거 밀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밀도. 선생님이 북위는 생략을 할게요. 지금 이거는 그냥 가 그래프를 해석해 주면 되죠. 우리 0도일 때, 그리고 여기 30도일 때, 그리고 여기 60도일 때 보니까 0도보다 30도가, 30도보다 60도가 밀도가 커요. 왜일까요? 자, 우리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뭡니까? 수온과 염분이죠.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이 높을수록 큰 값을 갖죠. 근데 지금 위도에 따라서 아마 수온이 확확 변할 겁니다. 그래서 수온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60도 가장 고위도니까 수온 낮아가지고 밀도가 큰 거고, 그리고 0도 수온 높으니까 그래서 얘가 밀도가 작은 거다. 이렇게 수온 차이 때문이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세 가지 위도에 우리가 수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온 얘기는 이제 방금 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저위도일수록 수온이 높다. 수온은 0도, 30도, 60도 있을 때
얘는 저위도 쪽으로 0도 쪽으로 갈수록 높은 게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나도 볼 수 있어요. 자, 나. 여기 이제 A, B, C가 0도, 30도, 60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세로축이 수온이니까 수온 제일 높은 거 얘가 0도고 그 다음 높은 거 얘가 북위 30도 얘가 북위 60도가 되겠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로축은 염분인데 염분은 원래는 이제 수온이 높을수록 염분도 높아지죠. 근데 완전히 뭐 그 경향에 일치하진 않습니다. 염분은 C가 제일 높고 A가 제일 낮아요. 아마 뭐 염분 같은 경우는 뭐 강수량이나 증발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요거 우리 수온 염분도인데 이걸로 우리 밀도를 해석할 수 있겠죠.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즉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밀도는 높을 것이다. 밀도 누가 제일 높다? 이 점선이 등 밀도선이니까 지금 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A가 밀도는 제일 높겠죠. 됐죠? 자, 이제 우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 가에서 북위 60도의 밀도가 북위 30도보다 큰 이유는 선생님 수온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보기에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크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은 오히려 고기압대에 해당하는 북위 30도에서 더 큽니다. 그래서 60도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더 크다라는 말도 틀렸고 그리고 밀도의 차이를 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으로 설명하는 것도 틀렸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 보기는 틀렸고 자, 니은 보면 나에서 위도 0도에 해당하는 건 B다. 자, 이미 찾았는데 나에서 0도에 해당하는 건 B 맞죠? 자, 맞고요. 자, 디귿 보기 보면 나의 수온 염분도에서 밀도 가장 큰 거는 가장 오른쪽 아래에 있는 A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는 맞고요. 우리가 밀도 60도에서 제일 큰 거 가 그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지금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 4번 골라주면 되겠죠. 4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라고 뭐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는데 어떤 실험이 간단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가부터. A, B 조건의 소금물 각각 500g씩 만든다. 조건은 여기 표에 있다. 자, A와 B의 온도 보니까 자, 온도는 B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B가 더 따뜻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염분을 보니까 염분은 같네요. 짠 정도는 같아요. 그리고 얘네 지금 양도 똑같죠. 자, 그리고 A는 초록색, B는 빨간색으로 색깔을 이제 색소를 넣었대요. 우리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실험으로 다시 돌아가서 25도 증류수를 수조에 채웠대요. 수조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다 2개의 종이컵 바닥에 구멍을 뚫고 종이컵 바닥에 뽁 이렇게 구멍을 뚫고 종이컵 밑면이 수조의 수면과 닿도록 여기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AB 소금물을 종이컵에 살살살 부으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그 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이거 밀도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A랑 B 중에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수온이 낮은 애가 밀도가 크겠죠. 염분은 지금 같으니까. 그래서 밀도를 비교해 보면 수온이 낮은 A가 밀도가 클 것이다. 그러면 A가 더 아래로 잘 내려가겠죠. 우리 물은 밀도가 큰 게 더 이제 아래쪽으로 쑥 잘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더 잘 내려갈 것이다. 이건 마치 우리 심층순환의 원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심층순환이 뭡니까? 심층순환 여기 위쪽에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해수면이 있고 여기 해저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적도고요. 여기가 북극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극지방의 경우 표층수가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 극지방이니까 수온이 낮아요. 그리고 추우니까 물이 얼 수도 있거든요. 자, 물이 언다면 염분은 더 높아지겠죠. 자, 염분은 높아져요. 염분은 높아진다. 수온이 낮고 염분이 높다? 그럼 밀도 어떻게 돼요? 밀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요 결과 지금 극지방 표층수는 밀도가 커요. 여기까지 됐죠? 자,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아래로 가라앉는 거 우리 침강이라고 하죠.
이 침강한 해수가 바닥에서 저위도 쪽으로 가고 저위도 쪽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넓은 구역에 걸쳐서. 이런 거 우리 용승이라고 하죠. 용승. 그리고 용승한 게 다시 표층에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한다. 요게 바로 심층순환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실험에서 알고 싶은 건 우리 요 심층순환의 처음 시작, 원인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기억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이 실험으로 심층순환의 생성 원리를 알 수 있다. 자, 이 실험으로 심층순환의 원리 본 거 맞죠? 자, 니은 볼게요. 이 실험 결과 소금물 A가 B보다 위에 위치할 것이다. 자, A는 B보다 밀도가 크면 위가 아니고 아래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A가 이렇게 쫙 있을 거고, 지금 A는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 있을 거고, B가 밀도 더 작으니까 빨간색이죠. 이렇게 위에 있겠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렸고. 자, 디귿 볼게요. 디귿. 가에서 A와 B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소금의 양은 같대요. 자, 지금 A, B 소금을 양 똑같이 500g씩 만들었고 염분도 35psu로 동일하니까 같은 양의 소금을 넣었겠죠. 다른 조건들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디귿 보기 소금의 양은 같겠죠. 그러면 디귿 보기 맞고 우리 정답 고르면 기억과 디귿이 맞으니까 3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개의 문제를 쭉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본 학생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긴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해설했으니까.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선생님의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